우리가 보는 실질적 AI 슈퍼사이클은 2, 3년 뒤에 보게 될 거예요. 공장에서도 공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자들이 조이고 이걸 생각했는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로봇들이 제대로 다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공장 노동자들의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AI 슈퍼사이클이 2025년에 온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단계별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어떤 기업이 좀 낙후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흐름에서 메인적인 흐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안녕하세요. 저 서병수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유튜브 채널 여기 와서 좋은 정보 많이 남기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글로벌 경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로 저는 되게 명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 전통적인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쇠퇴하고 베이비 부모 중심으로 하는 기존 경제 세대들, 주력 세대들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세대들로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돈 생기면은 차 샀지만 지금은 다 핸드폰하고 구독형 돈 쓰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하나 구축이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이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되고 기존 세대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의 물량 중심이나 기존의 경제 지표들이 뭔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생긴다고 했을 때 뭐 하는 데 쓰냐면 옛날 분들은 차 사고 옷 사고 막 이런 거 했지만 우리는 구독하는 데 쓰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집중하게 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빅테크 기업들 10년간 한 거고, 그게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 이제 경제 생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제 지표들이 잘 안 맞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학습이 된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경제 지표나 기존 방식으로 보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는 뭔가 되게 안 좋고 상황이 힘든데 지수는 계속 가고 있고, 뭐 경제는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의외로 실업은 되게 잘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의 세대 변화, 그리고 인구가 또 베이비 부머보다 이전 세대보다 인구가 좀 줄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저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젠지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 성격에 맞는 방식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뭔가 혼란한 경제 지표, 뭐 금리 상황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인터넷 경제라고 하는 거는 초집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도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100만 유튜브 채널을 숫자로 하면 이게 점점 적잖아요. 일반 제조업의 세계라든가 물리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지역적 한계라는 것들도 있고 물리적 생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점화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세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술 테크놀로지의 세계에서는 초집중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AI 막 얘기를 많이 하고 AI 반도체 막 좋다고 하면서 막 너도 나도 주가가 갔는데 지나고 봤더니 엔비디아 뺀 나머지 업체들은 쫓아가는 것도 지금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IBM이라든가 뭐 AMD나 이런 애들도 엔비디아만큼 못 가죠.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의 뭐 통신 쪽의 반도체라든가 팹리스라든가 그 외 각 부분의 메이저 강자들이 이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Z세대나 MZ세대들의 생활 패턴 플러스 초집중,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놓고 보면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명료하고, 이 명료한 상황은 지난 3, 4년간 바뀐 바가 없이 계속 진행형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노이즈라고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경제 지표에 맞지 않으니까 뭐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 2, 3년간 바뀐 게 없고 주가도 그렇게 움직였고요. 경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아무리 뭐 수출한다 뭐 해외 여행한다 하지만 해외로 나갈 일이 없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미국 기업 상대하고 미국 가볍게 여행 갈 수 있고 미국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미국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왜 굳이 한국에서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왜 우리가 암호화폐를 매수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 그거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변화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서 더욱더 명료해지고 그것들이 더 체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변화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믿고 익숙한 대로 그대로 가면 그 상황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거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전 세대들만 혼란스럽고 이전 경제 지표만 혼란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한국 증시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적인 거 빼고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달라요. 예, 미국 기업들은 분기당 이익이 컨센서스 상향되거나 이익 증가 속도나 이익의 폭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번에 1분기 GDP, 한국 GDP 성장에서 소비가 잘 나왔는데 소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 소비가 늘었어요. 한국 분들도 이제 국내 소비 증가율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더 높고요. 우리가 국내 기업 인터넷 기업들 이용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 인터넷 이용을 더 잘하고요. 뭐 미국에서 월가에서 뭐 유행하다는 것들을 젊은 친구들은 다 바로바로 알고 대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살면은 뭔가 첨단적이거나 멋진 삶에서 서울로 와야 됐던 것처럼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유튜브 보고 똑같이 SNS 하고 똑같이 뭐 하는데 그러면 제일 강한 미국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다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에 계시거나 혹은 멕시코에 있거나 인도에 있거나 모두 다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럼 그 세대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거나 뭔가 메이저 하는 게 몸이 여기에 있어도 실제 활동은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실적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과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과연 한국 기업이 엄청 싼 거냐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을 봤을 때 한국 기업의 이익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몇몇 기업, 자동차 몇몇 기업들이 있고 은행들이나 금융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그룹도 그렇고 자동차 그룹도 그렇고 뭔가 지배구조가 깔끔하지 않죠. 예, 금융 쪽에서 돈을 버는데 뭐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배당이나 뭔가 이렇게 명료하지 않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익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데 그 이익을 구성하는 메이저 몇몇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확 늘리기가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을 싹 빼고 보면은 한국 기업은 한국의 증시나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비싸면 비싸지 절대로 싸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도 비싸지 않고 싸고 그리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돈도 더 갈 것 같은데 거기가 안 산다고 하거나 그게 저평가돼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논리인 거죠. 지금이라도 한국 증시를 떠나야 할까요? 저는 사실 4, 5년 전부터 해외 투자, 특히 선진국 중심의 해외 투자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장을 떠나서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으신 분들이나 자산가들이 자산을 어디다 먼저 투자할까요? 선진국에 먼저 투자를 하죠. 그리고 선진국이 전체 자산에서 60, 70%, 70, 80%가 되죠.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경력 자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한국에 있는 이유로 글로벌 평균 대비했을 때 이머징 자산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국내에서만 영위를 하고 있다면. 근데 지금 국가 간 차이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나 육체적으로 안 가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실제 활동도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딴 거는 모르겠지만 내 전체 노출 자산에서 선진국 비중이 의식적으로 높이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집이라든가 각종 경력 자산을 포함을 하고 월급 받을 것까지 포함한 자산 현가 중에서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선진국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열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긴 흐름에서 한 10년 정도로 제 자산을 배분한다고 하면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또 한국은 또 성장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한국에 부동산을 사던 집을 사더라도 괜찮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꺾이거나 흔들리거나 리스크가 있다면 남들 평균만큼만 하자. 예, 평균만큼만 하자고 하면은 선진국 자산을 늘리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몇 년간 투자하고 있는 패턴이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허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영어를 엄청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못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을 2018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사업보고서 다 읽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각종 자료들 다 읽어봐요.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구글 번역기가 다 해줍니다. 요즘엔 구글 번역기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나 네이버도 굉장히 번역이 잘 돼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서 동영상이나 음성을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그런 것들도 번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면 기초적인 정보들, 데이터들 확보하거나 찾는 것들은 심리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 그건 마음의 문제지 익숙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은 요즘에 이제 영어로 다 가볍게 다 읽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영어로 될 수 있는 기업만 투자하셔도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익숙함의 문제이거나 편안함의 문제이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주로 보시는 MZ세대 젊은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소비하는 거의 상당수가 다 해외 기업 위주로 소비를 하고 계세요. 뭐 다 요즘에 네이버보다 더 구글을 더 많이 쓰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저는 SNS 잘 안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쓰시고 그리고 실제로 소비를 하거나 브랜드를 보거나 뭐 애플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본인이 익숙하고 친숙한 기업에 투자하는데 허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가격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편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을 이제 한두 달이 아니라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3년, 5년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 가격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고 그거의 배분에 내 노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아직 선진국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되고 최근에 또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부자가 되나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부동산으로 얘기하잖아요. 연봉을 2억을 받아도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자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르고 소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월급 더 많이 있는 직장 다니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더 올라가는 자산을 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해외로 왔을 때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계속 선진국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허들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 그게 문제가 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책에서 AI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AI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데 책 제목이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인데 2년 뒤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지금 AI가 2000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지금 보면 엔비디아 막 뭐 1년에 뭐 몇 배가 오르고 했는데 여기서 내년 내후년에 더 한다고 뭐 약간 이렇게 우려하거나 특히 이제 IT 버블 뭐 많은 얘기들에 언급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좀 긴 흐름에서 좀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이 흐름은 어떤 거냐? 2010년 전으로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I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어 왔고 IT, 클라우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됐지만 다 핸드폰이라든가 온라인 세계에서만 돌아갔고 핸드폰 일부 영역, 기업들 일부 영역에서만 갔다는 거죠. 근데 챗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 예를 들어서 가장 저희가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갔을 때 실시간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AI가 분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받고 분석하는 것들이 연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 뭐 테슬라 얘기가 나오지만 테슬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보내서 계속 연산을 해서 하는 작업들이 이미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챗GPT라든가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를 가지고 막 2, 3년 전부터 마치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성형 AI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가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거에 기반한 반도체 기술들은 2010년부터 꾸준히 발전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온라인 일부 영역을 넘어서 오프라인 영역으로까지 갈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임계선이 넘어갈 정도로 성능이 넘어갔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시도들이 나왔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라든가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자율주행이라 군대에서 쓰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모습들이 실시간 현장 데이터로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눈에 보이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막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빅테크들이 막 투자를 시작한 단계고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효용을 보고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가장 가시적인 시점이 뭐냐?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데 그리고 제가 책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업단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것 중에 하나가 공장의 자동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장에서의 생산성 개선이 빠른 속도에 이루어지고 A라는 라인에서 갑자기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그랜저를 만들다가 소나타를 만들다가 여기다가 비행기를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계속 바뀌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최첨단 공장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미 현대차도 지금 조지아 공장에 그런 데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부터. 아우디, 벤츠 이미 만들고 있고 그걸 지원하겠다고 엔비디아가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테슬라는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뭐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하고 걔네가 생뚱맞게 로봇을 한다고 하고 로봇을 지금 공장에다가 올해 연말까지 뭐 1000대를 풀겠다 하는 것들이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말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내년 정도가 돼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후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저희가 인터넷이 처음에 깔렸을 때 막 뭐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막 얘기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통신망이 깔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또 깔리고 뭐가 깔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까지 나가는 그 사이클이 쫙 이어졌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사이클에 들어선 거죠. 그럼 이제 그 중간중간에 종목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흐름이 단순하게 1, 2년만이 아니라 2008년에서 10년부터 이어진 흐름.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대들이 인터넷이 익숙한 세대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MZ세대는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동시대 부모님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같은 나이대 사람들하고 심리적으로는 생활 패턴이 더 비슷하다.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이나 인도에 있는 그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하고 하는 행동이나 패턴이 언어만 다르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전 세계 이 MZ세대들이 비슷하게.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나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첨단하고 그게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서 생산도 바꾸고 우리가 하는 유통도 바꾸고 우리가 하는 운전이라든가 모든 습관들도 다 바꾸는 거. 그런데 지금 그 MZ의 M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경제에 진출한 지 6년, 7년, 8년 이제 과장급, 차장급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를 집행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이게 맞춰졌고 거기에 우연히 코로나라는 변수가 덧지면서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질적 AI 슈퍼사이클은 2, 3년 뒤에 보게 될 거예요. 공장에서도 공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자들이 조이고 이걸 생각했는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로봇들이 제대로 다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공장 노동자들의 메인이 되는 거죠.
이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뭔가 조이고 닦고 물건을 사고 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다 핸드폰으로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일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사무실을 넘어서서 사무실 밖에 물류센터라든가 공장까지 몽땅 다. 우리는 아직 핸드폰으로 노는 거에 영역만 있지 그게 안 구현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영역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실제로 테슬라라든가 자동차 몇몇 업체들이 이미 그런 공장들을 개조하거나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왜 이 단순 작업을 하는데 조리용 기구들이 로봇이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로봇들이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예약하듯이 예약 주문하면 애가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조리하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물품들도 자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문 소싱하고 그것들을 로봇이 와가지고 다 하고 왜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택관과 관점의 차이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문제였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그걸 구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로 사회 전체가 다 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AI 슈퍼사이클이 2025년에 온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단계별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어떤 기업이 좀 낳고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흐름에서 메인적인 흐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거는 지금 세대들이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계속하면서 자동차, 신용카드, 뭐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한 10년, 15년 갔던 것처럼 지금 MZ 세대들이 경제에 이제 막 진입됐으니까 이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올라가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거를 실생활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눈으로 보는 시기가 25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AI 하면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공감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IT 전문가나 반도체 전문가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이해하기 쉽게 토스 많이 쓰시죠. 근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은행마다 모바일 앱이 다 있잖아. 다 가입돼 있잖아. 그리고 거기 다 수천만 명씩 가입자 있거든요. 근데 토스가 장사가 돼? 카카오뱅크가 장사가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30대 전후부터도 다 웃으시겠죠? 다르거든요. 많이 가입돼 있다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활성 사용자 수가 다르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액티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삼성이 옛날에 초창기 때 인터넷 처음 살 때 유니텔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네이버, 카카오 하는 거. 근데 그때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은 없었을 때니까요. 그때는 시도할 만했어요. 그게 이 삼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삼성에서 메인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실패했죠. 지금 현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다 안 됐던 건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안 하죠. 심지어 아마존도 한국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쿠팡 때문에 한국을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카카오톡 잡겠다고 덤벼들겠다는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인터넷 세상에서 한번 플랫폼이 되고 메이저가 되면 그 영역에서는 어떤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대신에 요즘에 구글 검색을 많이 쓰고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하고 한국의 카카오톡 대신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쓰면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생태계가 아니고서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조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의 반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만드는 AI 그 사용자들과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쿠다라고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엔비디아와의 생태계만 구축이 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 생산을 TSMC한테 하잖아요. TSMC와 엔비디아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생태계가 있고 지금 최근 거기에 HBM이 중요해지니까 하이닉스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 TSMC가 하는 영역들을 보면 TSMC가 그 만드는 반도체라는 게 그냥 양산형 반도체가 아니에요.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특화형 반도체예요.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자 하는 프로그래머 언어들이 다 다르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럼 거기에 맞게 내 생산 시스템을 다 최적화시키는 것도 다 달라요.
그냥 내가 그냥 딱 디자인하고 딱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유튜브 찍지만 예전에는 방송국 MBC, KBS, SBS 거기 스튜디오에 딱 거기만 맞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마다 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녹화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왜 요즘 들어와가지고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메이저 신문사들이 예전 같지 않고 방송사들이 왜 안 될까요? 근데 이 일들이요. 반도체 제조나 사용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책을 보시거나 좀 더 보시는데 AI 반도체 분야에선 적어도 엔비디아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아마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한 2달, 3달 전만 해도 AMD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격차 좁힐 거야 라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70%, 80%의 영업이익률을, GP 마진율을 왜 내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그다음 메신저가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거하고 예전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그다음에 엠파스 그런 인터넷이 있었어요. 근데 이익을 보면 네이버 이익이 거의 한 8, 90% 되고 다음 한 5에서 10% 되고 엠파스는 거의 적자나고 결국 다음 그 사이트 망해가지고 카카오한테 넘어갔죠. 그때 이제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 다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했어요. 야, 네이버 대비 너무 싸지 않아? 이상한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인터넷 네이티브 하신 분들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윗분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조 영역으로도 실물 영역으로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제조 현장이나 반도체 설계라든가 반도체 로직을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반도체에서 뭐 후공정 패키징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전문가분들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패턴이 카카오톡 패턴이 모든 산업으로 다 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산업에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가 다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논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이미 실제로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렇게 고점에서 많이 빠졌음에도요.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자동차만 될까요? 그게 왜 반도체만 될까요? 물류는 안 될까요? 해운업은요? 조선업은요? 이 과정들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참고로 엔비디아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비싼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반드시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주식이 없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될까요? 예, 제가 어디 예전에 딴 데 가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약간 그렇게 됐는데, 저는 보유자라면 급하게 매도하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주식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좀 사람마다 차이인 것 같아요. 생태계가 가끔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절대 불변일 줄 알았는데 지금 구글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이 잠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가 구글의 영역을 이렇게 잠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적 변화가 나타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태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구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2018년, 19년부터 엔비디아 GTC 젠슨왕의 기조연설을 1년에 2번 하는 걸 매번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직까지 생태계의 위험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게 이제 한 몇 개월 사이에 월가에서도 계속 하는 거고, 최근에 드디어 이제 200불, 과거 기준으로 2,000불 목표 주가까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위협되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매도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1,000불에서 지금 1,300불, 거기에서는 단기 버블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닉적인 영역이긴 해요. 근데 테크닉적으로 했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생태계가 끊길 때까지는 간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카카오톡을 경쟁사가 뭔가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카카오톡 옆에 무슨 메신저 몇 개 생겼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토스 옆에 뭐 무슨 은행 아무 의미 없어요. 네이버도 외국 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글, 유튜브가 너무 독과점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할 거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배팅하신 분들은 망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엔비디아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내용들, 내부적인 변화들 이런 거는 IT 전문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좀 근본적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되게 잘했던 게 뭘까요? 뭐냐면 생산을 굉장히 최적화시키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창의적으로 가진 않았죠.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공급망을 잘했고요. 그리고 삼성이 가장 잘하는 반도체, 특히 D램 반도체는 표준화된, 범용화된 반도체예요. 거기에 대한 공급망 관리라든가 최적의 수율,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 업계 1등이었지만 걔들보다 후발주자였음에도 정말 최선의 효율로 찍어내는 거를 정말 잘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최적으로 빠르게 많이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봤지만 가끔 1등보다 조금 먼저 창의력은 떨어지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힘,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들을 받쳐주는 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가진 강력한 강점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예전부터 팹리스라든가 뭐 파운드리나 뭐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진출한다고 참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쪽은 약간 좀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우리가 똑같은 숙박업을 한다 하더라도 모텔하고 최고급 호텔은 다르잖아요. 호텔에서 최고급 호텔에서의 각종 서비스라든가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과 모텔은 딱 앉아서 그 자동화된 플랫폼을 딱딱딱 하고 가격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맞춤형 옷과 그 대량 생산하는 옷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양복점에서 이렇게 딱 못 맞추는 거하고 옷을 이렇게 막 대량으로 찍는 게 다르잖아요. 삼성이 잘하고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량으로 찍고 최적화하고 전체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요들을 빠르게 포착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값싸게 공급한다. 근데 반도체에서 그게 바뀐 거예요. 아까 엔비디아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사실은 반도체 중에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어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CPU가 가장 중요한데 CPU도 아닌 GPU였고 GPU에서 그 약간은 강자긴 했지만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도 또 특별한 영역이고 굉장히 생산 단가도 비싸고 뭔가 효율은 높지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AMD의 반도체하고 엔비디아 반도체하고 또 달라요. 인텔이 만드는 반도체가 또 AI 가속기도 다르고요.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객이 지금 원하는 거를 최적화시켜서 맞춤형으로 만들고 그 생산을 하는 것들도 당연히 다르니까 생산을 혼자 다 못하니까 그런 생산 잘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맞추고 이런 조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역량이 된 거예요. 삼성하고 전혀 대척적인 영역인 거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D램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영역을 넘어선다고 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보통은 삼성전자 D램 반도체 마진율이 호황기 때 40에서 50%, SK 하이닉스가 20%, 그리고 나머지 쩌리 애들들이 보합 정도. 이랬다가 이제 업황 꺾이면 삼성전자 반도체 마진이 20%, 하이닉스 B 근처, 나머지 애들은 적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다 똑같은 D램이고 이거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와 최근에 핫한 HBM이라고 하는 건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이라고 하는 거는 AMD가 요구하는 HBM하고 전혀 달라요.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쌓고 어떻게 붙이고 하는 게 다 다르고 심지어 엔비디아가 요청하는 또 다른 버전은 이전 버전하고 또 달라요. 맞춤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맞춤복 같은 거를 하는데 어떻게 됐건 하이닉스가 잘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TSMC를 HBM을 하이닉스가 만들어도 그거를 다시 이 AI 가속기에다가 붙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붙이는 건 TSMC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TSMC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돼서 만들지만 TSMC 생산 공정에서 이게 안 맞으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가 하나의 편이 돼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각자 생산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최적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각자에서는 최선화되더라도 합쳤을 때 안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조율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삼성은 그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컨트롤하고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아까부터 제가 세대 얘기를 하고 하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 MZ 세대하고의 느낌 같은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어떻게 보면 수식적으로 하고 우리 식당 가면은 자, 뭐 먹지? 그럼 하나로 통일 이렇게 되잖아요. 겐지한테 이런 그런 소리 하면 혼나겠죠. 각자 하는 거고 식당도 저마다 다르고 회식은 왜 하냐 이런 것부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소비 형태뿐만 아니라 생산의 형태, 제품의 형태도 바꿔버린 거예요. 특히 AI 반도체는 지금 계속 성능이 개선되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지금까지 표준화된 제품이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얘가 표준화된 게 아니라 이게 올드 패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빠른 변화와 대응,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조율, 그리고 내가 혼자 다 하지 못하고 각자 최적화하는 거를 맞추는 거. 이 영역이 뭔가 삼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작년 9월부터 HBM을 납품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6월까지 아직 뭔가 뻐벅떡 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기술적 장인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조직의 문화라든가 사람의 문화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큰 조직일수록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정도의 큰 조직이라면 1년 내에 뭔가가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HBM 얘기만 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하고 TSMC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TSMC가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봐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D램 반도체를 만드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D램은 표준화된 제품에서 꽝꽝꽝꽝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최적의 생산 효율 이렇게 하지만 파운더리라고 하는 사업, 특히 고급 반도체 쪽은 맞춤형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애플 맞춤형이 또 다르고 엔비디아 또 다르고 AMD 다르고 퀄컴 다르고 다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른 생산 라인과 다른 요구사항과 디자인을 다 달려야 돼요. 그럼 설계하는 디자인 툴도 다 다르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TSMC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노베이션 생태계라는 거를 수십 년 전부터 구축하고 그게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IP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바운드를 넓히고 이런 작업들을 수십 년간 해왔어요. 삼성이 이제 그 작업을 한 게 한 3, 4년, 4, 5년 된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인가 IP 뭐 기업들이 나오는 것들이 상장사 나온 게 한 2, 3년 전부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좀 쉽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실은 그거는 내부적 기업 내부적 문화 얘기고 그게 많이 언급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1등이 아니라 2등이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보통 얘기할 때 관리의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말도 많게 하지만 인수합병이라든가 각자 책임이나 약간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 기업 대비했을 때는 또 수직적인 게 훨씬 많고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겹친 거, 그리고 어차피 D램 시장은 딱 3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가 먼저 선제적 투자하는 것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겹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주라면 지금이라도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할까요? 아니면 더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6월 지금 말쯤 되는데 연말에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널리스트 추정이나 실적 추정이나 이런 거에서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왜냐면은 HBM 말고도 다른 레거시 뭐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도 더 상황도 좋고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요. 삼성전자가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요. 근데 HBM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달 반,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만 받으면은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을 거다. 디램 생산 캐파도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지금 제가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내년까지도 내후년은 모르겠지만 HBM 시장의 70%를 하이닉스가 먹고 나머지 시장을 삼성이 콜을 오래 받는다는 전제, 엔비디아 콜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반반을 나눠 가지는 정도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HBM 이익이 안 나오거나 매출이 안 나오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사실은 지배구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죠.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확보하거나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중요한 이슈가 되죠. 물론 이제 뭐 SK도 사실 그런 이슈가 있고 뭐 최근에 또 SK그룹도 노이즈가 좀 있긴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면 조금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삼성전자의 악재는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반도체의 생산이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이라는 건 예전에 인텔이 찍어내는 CPU와 삼성전자가 찍어내는 D램, 낸드라는 범용 제품을 가지고 대부분 많이 썼어요. 서버도 그랬고. 근데 지금 AI 시장이 바뀌면서 AI 타겟 맞춤형 반도체라는 이게 맞춤형 반도체라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뭐 온 디바이스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도 AI 칩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저는 뭐 제가 IT 전문가이죠. IT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들도요. 범용 반도체가 아니에요. 회사별로 맞춤형 타겟팅으로 새로 패키징을 하거나 새로 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로직이 바뀐 거죠. 대량 양산 값싸게 찍어내는 패턴에서 각 회사마다 타겟형 맞춤형으로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모텔 시장에서 호텔 시장이 메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창업 이래 가장 집중했던 게 TSMC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서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가려고 하면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는 파트너들과의 관계라든가 내부 조직 간에서의 뭔가 문화나 패턴까지 싹 다 뜯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이비 부모 꼰대 아저씨들이 MZ 세대들의 사고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운더리라든가 AI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영역들은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근저의 큰 흐름은 세대 간의 큰 변화예요. 사실은 TSMC도 엔비디아도 5년 전에 이렇게까지 세상이 바뀔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바뀐 세상을 되돌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매우 낮아 보이는 거죠. 책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생태계, 온라인, 디지털, AI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PC에 앉거나 핸드폰에 앉아서만 하게 되면 PC 전선, 전력, 핸드폰 전기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 모든 영역으로 다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자동차가 옛날에는 석유로 갔고 거기 뭐 전기라고 해봐야 자동차 돌리는 축전지 조금만 떼우면 됐지만 자동차 구동 자체가 전부 다 전기로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AI가 들어가고 뭐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유리하거든요. 그런 식의 공장에 들어가는 각종 모드, 집에 들어가는 난방 모두 다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 이 디지털의 AI 세상을 실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실물에서 가장 큰 허들과 병목이 뭐냐? 전기를 쓰는 것과 이게 통신망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지금 근저가 되는 게 전기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고 전기 사용량의 급증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PC 사용하는 정도 혹은 공장에서
서버실이나 데스크 쓰는 정도만 썼기 때문에 기존 전력망에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전기차 한 대 있으신 분들 혹시 가정집 같은 데 있으면 그게 전기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이제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면 또 전기를 엄청 낼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뒤에서 백 부동을 해주는 클라우드, 거기서 돌아오는 AI 서버들은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죠. 클라우드는 전기만 먹는 기계예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서버는 전기만 먹는 기계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디지털 트윈을 하건 거기 로봇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로봇도 전기만 먹어요. 최근까지 로봇을 유압식 로봇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다 배터리 방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공장을 뭔가 가동을 하기 위해서 석유를 떼어도 되고 석탄을 떼어도 되고 가끔 열병합 발전소 열도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걸 다 전기로 바꿔야 돼요. 냉난방도 다 전기로 바꿔야 돼요. 이게 왜냐? 디지털화라는 거는 다 전기로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뭔가 물건을 뭐 만들거나 뭘 할 때 물리적인 걸 쓰거나 석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동을 기계를 가동시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하는 거 다 핸드폰과 PC는 다 뭐로 되나요? 전기로만 가동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 패턴도 디지털화가 실물화 쪽으로 확 오는 순간에 에너지 자체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석유, 석탄으로 써도 됐는데 지금은 석유, 석탄을 그냥 못 쓰고 전기로 바꾸던가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하던 방식을 이제 전기로만 바꾸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거를 전기로만 바꾸면 사용량은 비슷하냐? 달라요. 왜냐하면 석유를 그냥 자동차에다 집어넣을 때 하고 석유를 발전을 하면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또 일부 손실되는 게 있고 송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손실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발전을 했을 때 사용자가 쓰는 게 현재는 한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게 발전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거나 열이 나거나 운송 과정에서 70-80% 이상이 손실이 되는 걸 쓴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용량을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 하더라도 전기 비중이 과거에 1%였던 게 여기서 10%가 되는 순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풀만 먹다가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곡물한테 뭐 살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기 사용량을 포함한 총 에너지량이 폭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뭐를 2배, 3배 만드는 게 어렵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10배, 20배, 100배 만드는 일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화 되면 될수록 그 인터넷 사용량, 데이터 사용량이라는 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건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SNS 이거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데이터 사용량을 엄청 잡아먹잖아요. 실물 세계로 갔을 때도 이제 안 쓰던 데이터들을 사용하거나 생산성을 개선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서 걔네들은 전기만 잡아먹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전기만 사용해야 되는 AI 기반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기차라든가 보냈을 때 그 자동차도 전기로만 돌아가야 되고 로봇도 전기로만 돌아가야 되고 걔를 보내기 위해서 통신을 했을 때도 통신기기라든가 통신여기도 전기로만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패턴이 다 바뀌어야죠.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부뚜막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집 구조를 다 뜯어 고쳐서 다 집에 전기 깔고 가스 보일러 까는 것 같은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전기 변압기들이 폭등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세상의 온라인을 넘어선 확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하면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앞으로 되게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봇도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로봇도 다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냥 한 번에 전선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실이 너무 많고 지금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니까 이 생산된 거를 80-90%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선 중간중간에 ESS를 달아요. 배터리 에너지. 그래서 중간에 저장했다 한다라든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하게 되면 또 거기 배터리를 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사용량은 엄청 많이 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LFP 배터리가 어떻게 부각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되게 많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또 우리가 아는 삼원계 배터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한국 기업들이 약간은 트렌드에 좀 늦춰졌던 것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 전 세계 배터리 지금 점유율 증가하는 거라든가 봤을 때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 단순히 중국을 넘어서서 중국 이외에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잘할지 안 할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 아까 이제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요구 수준이라든가 가격의 요구 수준도 높이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물의 세상은 온라인 세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못 바꾸거든요. 2차 전지 효율을 뭐 갑자기 뭐 2배, 3배씩 늘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안 좋아서 패했는데 그 업황은 제가 보기에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는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수혜의 상당수를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실제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업체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1등을 했어요. 원래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동의 중국 이외의 시장을 합쳤을 때는 부동의 1위였거든요. 그거를 살짝 뺏긴 적도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월간 단위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어쨌건 그래도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한국의 지금 주요 재벌들이 다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황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온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트렌드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형식이나 방식, 비중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전기라고 관련되는 애들은 다 봐야 된다고 봐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전기를 하는 변압기, 거기 들어가는 전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제어하거나 컨트롤하는 거, 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영역 모두 다 굉장히 핫하고, 근데 이 핫한 영역이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우리의 공장은 얼마나 디지털화됐고 우리의 자동차 중에서는 얼마나 디지털화돼 있나요? 아직 전체 자동차 전체 공장에 10분의 1도 안 왔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와 더 많은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생산을 막 미친 듯이 늘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시장의 요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업체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CPU 쓰고 메모리 쓰면 됐는데 고성능이 되니까 과거보다 엄청 비싼 엔비디아 반도체를 우리가 갑자기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전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기 관련되는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물 세계하고 연관돼요. 뭐 원자재하고 연관이 되죠. 구리라든가 뭐 각종 금속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원자재의 실물적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만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 파트라는 게 원자재하고 뭐 금속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해서 가스 사용량 같은 거 폭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석유 가격도 함부로 잘 안 빠지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로 봐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의 금속 에너지 전반도 다 우리가 긴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전환이 적어도 30에서 50% 진행될 때까지는 그런 기업들 내에서 끊임없는 투자 기회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뭐 사실은 AI 얘기들이 약간 진부할 수도 있고요. 뭐 많은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또 사실은 제가 IT 전문가, 뭐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툴거나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그리고 좀 긴 흐름에서 지금 흐름은 단기적 과열이 있다 하더라도 10년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과열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버핏이 코카콜라를 참 좋아했죠. 그거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소비하는 중에 하나가 카드 쓰고 코카콜라 쓰고 해서 뭐 카드 회사나 코카콜라 회사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MZ 세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게 SNS만 생각을 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는 실물 영역까지 그리고 그게 지금 AI와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도 연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좀 그 긴 흐름에서 놓고 보시면 저희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꼭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안에서의 그 큰 흐름을 대응을 못해서 지금 선도업체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3년, 5년 뒤에는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 강남 부동산 집을 샀었어야지 하는 비슷한 것들을 걱정을 안 하고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